속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 나왔어요. 일본 문화랑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하는 게 이제 집에 가시겠어요? 라는 의미라는 거잖아요. 부부즈켓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 가주시겠어요?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연애할 때도 그러냐. 일본 사람의 경우는 좋아한다는 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한국의 남자랑 사귀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은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표현을 잘해주니까 좋다.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알파고입니다. 오늘은 일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 조금 의문스럽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친절하고 비해주는 거를 싫어하지만 또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꼬지것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돌려 말하는 일본 사람들은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걸까요? 오늘은 일본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일본 문화를 연구해온 분을 모시고 일본 사람들의 속내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디어를 연구하는 인류학자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미디어와 인터넷 그리고 또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겉과 속이 다르다.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면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일본 사람은 정말 겉과 속이 다르냐. 네. 막 너무 좋아요, 싫어요, 뭐 기뻐요 이런 걸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화법을 좋아하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은가라고 하면 굉장히 솔직하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 관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 싶어요. 일본에서는 이제 좀 집에 가라는 말이 커피 한 잔 더 하고 갈래요? 라는 말이다. 뭐 이런 좀 화법이 있다고 이제 커뮤니티들에서 많이 돌거든요. 저도 그 밈을 봤어요. 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하는 게 이제 집에 가시겠어요? 라는 의미라는 거잖아요. 특히 교토 지역에서는 부부즈켓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 가주시겠어요?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통 예능 장르 중에 하나 라쿠고라고 거기에서도 주제로 하나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화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그 정도는 돈을 넘었다는 거예요. 도쿄에 있는 친구는 알파고 교토 가면 조심하라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 저는 왜 그러냐 했더니 교토 사람들은 속과 겉이 다르다. 예를 들면 너는 악기를 연주한다.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 칭찬을 안 해. 너무 잘 치네 하면 그거는 야 이제 그만해. 너 진짜 못 친다 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조심하라고. 왜 하필 교토가 이 이미지로 뜬 거예요? 교토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교토 사람들이 조금 의문스럽다. 교토의 화법이 돌려 말한다. 라는 이미지가 일본에도 존재해요. 교토가 아무래도 역사와 전통이 무척 긴 도시잖아요. 1000년 이상 계속 그 일본의 수도 역할을 해왔던 곳인데 물론 옛날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토가 계속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정치적인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화법이라는 게 굉장히 간접적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교토에서는 그런 돌려 말하는 방식의 화법이라는 것이 일종의 문화처럼 정착된 게 아닌가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내놨는데 물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차 그릇을 치운다거나 이 문을 조금 닫는다거나 이런 식의 몸가짐이 있을 땐 조금 지금은 나가달라는 이야기인가 보구나. 일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 나왔어요? 일본 문화랑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근거도 있습니다. 다테마에라고 하는 말, 혼내라고 하는 개념들이 혹시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다테마에와 혼내라는 게 뭐냐면은 화법이에요. 일본 문화의 좀 특징적인 거를 이야기할 때 그 두 개념을 세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테마이라는 게 건물을 세울 때 이 골격이 되는 구조를 이야기해요. 원래는. 그리고 혼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이란 뜻인데 다테마이와 혼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겉으로 이야기하는 말의 내용은 있지만 그거랑은 다른 일종의 내가 숨기고 있는 속마음이 있다. 이런 다테마의 혼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 사람들은 속에 있는 마음을 겉으로 잘 이야기하지 않네 라는 인식과 좀 연결이 되죠. 이 다테마이랑 혼내라고 하는 거가 한국 문화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알파고 씨한테 선물을 안 갖고 왔지만 선물을 딱 준비를 해서 드려. 네. 그러면서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드리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선물을 줄 때 스마라나이 모노 데스가 라고 하면서 줘요. 변변치 않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빈말인지 누구나 다 알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알파고 씨나 저도 처음 갔을 때는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본 사회 내에서는 그것은 알만한 빈말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는 일본 사람들 안 느껴요. 왜냐하면 캐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캐치가 안 될 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일본에서는 다테마이와 혼내라는 것이 작동하는 범위가 한국보다 더 광범위하달까? 더 넓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 동료한테 뭐 오늘 끝나고 술 한잔 하러 갈까 하는데 너도 좀 합류를 할래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오늘 좀 일이 많아서 오래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눈치 없이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야, 그럼 나 기다릴 게 있다 와 그래. 아니 이건 제가 어때요? 안 가도 너무 뻔한데 이거 굳이 일본 아니어도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제가 일을 할 때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럼 좋아라 온단 말이죠. 옛날에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죠. 특히 혼내라고 하는 부분은 들켜야 되는 거예요. 들켜야지 이게 사회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혼내라고 하는 구조가 어려운 사람들은 완벽하게 서양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죠. 내가 예를 들어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나는 햄버거 먹을래 그럼 되는 거잖아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애둘러서 오늘은 약간 뭐가 땡기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생겨요? 그 차이가 왜 생기는가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복잡하죠. 혼내 다테마이라고 하는 화법이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왜 문화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 것처럼 이해가 되고 있느냐라는 데에는 조금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본 문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유명한 일본 문화 연구자의 입에서 나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문화라고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연구자가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연구자예요. 그 책이 뭐였죠? 국화와 칼. 맞아요. 네. 일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되게 굉장히 잘 아시는 게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을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일본인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을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 문화론을 썼던 그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일본을 갈 수 없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전쟁이었어요.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 나온 그 출판이 된 게 세계 2차 대전 직후잖아요. 네. 그 얘기는 루스 베네딕트가 이 연구를 했던 때는 40년 대란 뜻입니다. 맞아요. 이때가 바로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서 미국과 일본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던 때죠. 도쿄 대공습이라고 해서 11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룻밤에 엄청난 공습으로 비행기에서 폭격을 퍼부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해요. 이렇게 항복을 하지 않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일본 병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살을 할 것 같이 막 가미가제 특공대에서 막 자살 특공대에 참여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전향을 해서 내가 일본에 대한 걸 모든 걸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부에서 일본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데인지 너무 이상하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루스 베네딕트라는 인류학자에게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원래 인류학자는 필드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걸 루스 베네딕트가 몰랐을 리가 없고요. 다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국에 있는 모든 일본 관련된 컨택 접점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오래된 문헌들을 찾고 그런 작업을 집대성한 게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하게 된 맨 처음의 배경이라는 게 일본이 도대체 뭐야? 일본을 엄청나게 이방인화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됐던 건 사실이에요. 편견이 없이 접근했으면은 사람 사는 게 이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일본 문화의 특징이 있냐
이해가 된 거예요. 사실은 서양 눈에는 한국인들도 겉과 속이 달라요. 일본이 우리보다 좀 정도가 조금 더 올라갈 뿐이지.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 알파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인들의 눈에서 볼 때 나왔던 그런 개념이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랑 친분을 가질 때 느끼는 거리감 같은 게 있거든요. 또 일본 사람들도 그런 불평을 해요.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는데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와서 확 안아버린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리감의 차이라는 건 분명 한일 간에 존재를 하고요. 근데 중동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본심을 티내서 문제예요. 서양도 어떻게 보면 또 예의를 갖춘다는 거 있는데 중동에서는 물처럼 투명해야 된다는 거 기본이에요. 멋있습니다. 예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서로 예의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다 때려치고 연애할 때도 그러냐. 저도 일본에서 연애는 안 했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대학에서 가르칠 때 그 여자 학생들이 와가지고 불평을 이야기한 적이 많았어요. 일본 사람의 경우는 좋아한다는 말도 잘 안 하고 너무 그 표현을 해주지 않아갖고 나는 너무 답답해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다이스키다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잘 안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한국의 남자랑 사귀고 싶어요. 실제로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한국 남자친구가 생겼던 학생도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은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표현을 잘해주니까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어요? 연애는? 그래서 저는 2012년 여름에는 터키 한 달 살이 했었어요. 독파원으로. 너무 지루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사무실에 광화문에 있었는데 광화문이 매일매일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쓸 기사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신주쿠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던 거를 보자면 역시 문화적인 측면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접적인 화법이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애둘러 말하는 것이 예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어른스럽다라는 그 인상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다. 네. 이렇게 고쳐라. 밝혀라.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경위를 좀 설명해달라. 대단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게 되는 거예요. 회피해서 돌아서 도망갈 만한 구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경위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화법들이 아무래도 일본의 전체적인 시민사회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좀 약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식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교수님 저는 한 달 동안 그때 이제 일본 살이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스미마센이었어요. 일본 사람들 왜 이렇게 스미마센을 좋아해요? 저도 일본 살 때 스미마센이 입에 붙어버린 거예요. 한국에 온 다음에도 습관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아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일본에서는 스미마센이 미안하다라는 뜻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고마워요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말을 걸 때 여기요 저기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일본에서는 스미마센 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만약에 맛있는 커피를 타서 알파고 씨한테 드렸어요. 자 커피 좀 드세요. 그럼 알파고 씨가 어머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스미마센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했어. 그 고생에 대한 나는 미안합니다.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루스 베네딕트 같은 인류학자가 채무 의식이라고 내가 이 사람한테 빚졌다는 의식이 일본 사회 근저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정서다라고 분석을 했죠. 근데 실제로도 이제 스미마센이라는 말의 의미가 스무라고 하는 게 끝내다, 잘 마무리하다는 뜻인데 스미마센이라는 게 끝이 안 나네요 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커피 주셨으니까 저도 언젠간 해드릴게요. 뒤끝이 있네요. 좋은 의미의 뒤끝입니다. 이제 일본이 진짜 예의 바른 거예요? 아니면 보여주기 식의 예의인가요? 그게 아주 마음속 깊이 무슨 사과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랑은 조금 좀 거리를 두고 화법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사과하고 다니는 식의 문화인가 하면은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 민폐 끼치는 거를 좀 약간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민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나중에 어떤 짐을 지고 싶지 않아서라는 좀 소극적인 방어적인 부분에서의 민폐 끼치기 싫어하는 정서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외부인들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제부 의식도 있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일본에서 저는 공부를 했었는데 도서관을 늘 다녔어요. 이제 동기 친구랑 둘이서 늘 도서관을 다녔는데 도서관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던 동기가 그냥 물만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만 마시겠다고 하냐 그랬더니 돈이 없었던 거예요. 한 4,500원 되는 돈이 그날은 없었어요. 그 친구가 아르바 급료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저라면 당연히 야 오늘 나 500엔만 좀 내주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냥 너 밥 먹을 동안 저기서 물 떠서 먹을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그러고 사줬어요. 근데 약간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 문화라는 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더치페이가 많이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누가 낼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사주는 경우도 꽤 있고요. 아 거기서 이제 저는 왜 합기도 허신술이 한국에서 발전된지는 알게 됐어요. 왜요? 내가 낼 거야. 아니요 내가 낼 거야. 아니 이번엔 내가 낼 거야. 진짜 싸우죠. 네.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는 진짜로 없는 것 같고요. 아예 처음부터 회식을 한다고 해도 얼마씩 회비 낸다는 걸 정해놓고 그걸 걷어서 거기 내에서만 지출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주변 사람들의 눈을 신경을 쓰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적이 더 강해 보여요? 한국에서는 눈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공기라고 얘기합니다. 공기를 좀 마셔라.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해라. 네. 그 옛날에 70년대에 나온 이야기긴 한데 일본의 연구자인 야마모토 시치에이라는 사람이 공기론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그 논을 펼친 적이 있어요. 아, 나도 눈치론을 한번 펼칠까. 한번 잘 해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근데 이 공기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 말로 공기를 쿠우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공기를 읽다라는 게 쿠우키오 요무라는 뜻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야, 이 좀 분위기 좀 파악해. 그 뜻이에요. 공기를 읽어라. 일본 사회에는 전반적으로 동조 압력이랄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너도 같이 동조해라 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압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특히 일본에서는 이제 남의 눈을 신경 쓴다고 할 때 세켄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네, 한국말로도 우리가 세간이라고 한자로 쓰는 거랑 같은 한자인데 지금 현재는 나랑 같이 있는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나 회사에서 같이 마주치는 사람들 아니면 내 영업처 뭐 거래처 직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 지인들이. 그런데 그 바깥에 지금은 내가 모르는 사람도 언젠가는 나랑 지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지금도 예의 바르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일본의 사회관계를 묘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병판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하네요. 듣고 보니까. 일본에서도 세켄 타이가 와루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같이 평판이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이제 스미마센이란 말을 자꾸 남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은 나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세켄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예의 바르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다가 만났을 때 스미마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도 관계가 있겠죠. 일본에 대해서 예의가 바르다 스미마센을 자주 한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정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뭐냐면 야 그러면 왜 과거사에 대해서 그만큼 스미마센이 없냐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하는 화법이 발달한 거지 사과를 하는
아주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사 문제는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맥락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좀 더 꼬여버린 부분들 같은 게 있어서 일본 입장에서는 점점 더 완고하게 지금 사과를 하기 싫어하는 상태가 돼버렸다라는 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예의 바른 문화라는 걸로 좀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 사회 활동을 했을 때는 같은 학교 출신이다, 같은 동아회 출신이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일본 다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한국은 지연, 학연, 혈연 굉장하죠. 그리고 나이가 같아. 그리고 바로 친구 막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제가 우리 알파고 씨랑도 얘기할 때 그거 알아? 우리도 이거 해봤네. 저도 옛날에 신문기자였어요. 친구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본에서는 저도 신문기자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끝나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사귈 때 자기가 지금 현재 소속돼 있는 집단과의 정체성, 연결된 정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좋은 관계가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회사에 나랑 사이가 좀 안 좋고 먼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나랑 더 가까운 우리 쪽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일본에서는 우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한자로는 이제 안을 의미하는 내자를 쓰는데 근데 이 우치라는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랑 지금 현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한 집단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은 물론 우치죠. 같은 학급 친구들은 물론 우치가 될 수 있죠. 같은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은 또 우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우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사를 내가 전직을 하면 야 너도 이제 우치가 됐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친해도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는 우치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힘들다는 그 말을 외국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일본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 다 이 우치 문화 때문에 그렇나 보죠. 일본에는 우치에 참여하는 게 훨씬 이 허들이 높아요. 자, 한국하고 일본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내 우리라고 보고 내 편이라고 보고 어디까지를 남의 편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남의 편이라고 다 똑같은 남의 편인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일본에서 남을 정의하는 기준하고 한국에서 남을 정의하는 기준 좀 다르나 보네요. 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토라고 할 수 있어요. 소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깥에 되는 외자를 써요. 말하자면은 우치가 아닌 바깥이 소토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닌 외,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언젠가 나와 이해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사람들. 지금은 우치가 아닌 그런 사람들, 언젠가 나랑 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잠재적인 사회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체로 소토라고 이야기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예의 바라야 되고 민폐를 끼치면 안 되고 하는 정서가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남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요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소는 뭐냐 하면은 나랑 관계가 있을 수 없는 종류의 인간들을 상정하는 거예요. 완전한 남이죠. 이 사람들은 언젠가 나랑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 그러면 그 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없죠. 그게 무관심하죠. 무관심하죠. 냉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현장에서 만난 경우에 굉장히 일본에 있는 그 직원들이나 스태프들이 엄청나게 정중하고 모든 일에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매너로 돼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완벽하게 소토에 있는 인간으로서 이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예절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회사 일이 끝나고 비즈니스가 끝나고 밖으로 나갔어. 전철을 가다가 누군가 툭 부딪혔어요. 그럴 때 묘하게 스미마셍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누가 길 가다가 누가 어려움에 처했어.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누구라도 도와줄 것 같은,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사람인데 길거리에 가는 사람은 안 도와줘요. 남편이 바람 폈는데 부인이 사과한다. 이거 맞아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부부의 스캔들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너무 유명한 여자 배우였는데 훈남 코미디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 훈남 코미디언의 남자가 여기저기서 불륜을 하고
바람 피고 다녔다는 것이 주간지에 보도가 된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결국 뭐 은퇴하고 뭐 활동 정지하고 지금도 TV에 잘 못 나오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배우, 여자 배우의 경우에는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자기 입장을 밝힌 거예요. 우리 남편의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거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자기 입장을 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 불륜을 했다 그러면 와이프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사과를 해야 되는가. 너무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이거 좀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데 또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설명들 하시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또 남편이 우치이니까 그 우치로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 우치의 이제 소속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A+. 예. 정말 그런 거예요. 이 우찌를 중시하는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집단주의적인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집단의 정체성하고 동일화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봉건주의의 잔재라는 느낌도 좀 받기도 해요. 집단에서 튀면 안 되니까 회사에서는 다들 똑같은 양복을 입고 그리고 유치원 다녀도 아이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이거 좀 약간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한국에도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서가 상당히 심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이제 취직 활동, 구직할 때 쓰는 수트가 따로 있잖아요. 네. 도쿄에 가면 신바시라고 하는 직장인들의 거리가 있는데 4월 신입사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기에 가면은 정말 유니폼을 입은 듯 모두 다 검정색 수트를 입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죠. 근데 일본의 정서에서는 모두들 그렇게 검은 옷을 입는데 내가 신입사원인데 혼자 안 입고 간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좀 강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이렇게 집단 소속감이 너무 지나치면 그럼 내부 고발자들도 잘 안 나올 사회로 보이네요. 그 부분이 지금 일본 문화가 갖고 있는 저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고발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치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게 되잖아요. 네. 일본 문화적 정서로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자의 고발이라는 게 잘 일어나지도 않고, 내부 고발을 한 경우에 이후에 그 전개되는 과정도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때에 다큐멘터리 부문에 일본인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이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 어떻게 보면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였냐, 일본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점을 밝히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이토 시오리라고 하는 기자 출신의 저널리스트가 자신이 당했던 성피해에 대한 거를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예요. 일본에서 미투 운동을 만들어내는 뭐 시발점이 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례인데, 아직까지도 이토 시오리 씨가 만든 블랙박스 다이어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분은 뭐냐면 다큐멘터리 속에서 사용했던 일부 동영상이 동영상 저작권자가 허락했던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법적인 클레임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법리적으로 보면은 맞을 수 있는 이야기이겠지만 사회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도저히 그런 방식으로는 잘 이야기가 진행되지가 않더라고요. 혐한 분위기가 이 우치 문화로부터 파생된 건가요? 저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런 맥락도 조금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사 문제라든가 하는 거는 외교적인 부분 아니면 뭐 정치적인 부분도 관여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옛날 식민지 시대 때 일본으로 넘어갔던 자이니치 들에 대해서는 아주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찌를 넣어주기가 싫은 정서 같은 거죠. 제가 아는 자이니치 지인 중에서는 회사에 들어가서 20년을 잘 일을 했는데 한국 국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일본말을 하는 분이고, 그분한테 너는 국적을 바꾸면 승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뭐냐면, 너는 아직 우찌 바깥에 있어. 왜? 국적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라는 감각이 좀 있는 거죠. 그런 감각들이 사회적인 차별이나 혐오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 노력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자이니치에 대한 혐오나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런 우치와 관련된 감각들하고 계속 강하게 연결이 돼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나라고 거리로 봤을 때 그리고 옆 나라고 이웃국가고 우리는 제일 많이 관광으로 가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한 게 대체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다른 점에 못지않게 비슷한 점, 네. 같이 우리가 공감할 만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다테마의 혼내 얘기할 때 본심과 거칠의 말 같은 것도 이야기했고요. 다른 점이라는 걸 저희가 좀 의식하게 되는 게 비슷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된장국을 우리는 먹고 네. 일본은 미소시루라고 해서 된장을 쓴 국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럼 할 말이 많아요. 아, 일본에서는 뭐 예를 들어 밀루도 된장을 만들고 쌀로도 된장을 만들고 한국 거는 우리가 뭐 대두루만 만드는 정말 된장이고 막 이런 얘기. 근데 달라 얘기하지만 결국은 같은 된장 베이스로 만든 수프라는 것을 얘기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된장은 서양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일본의 대학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지만은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고민은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령화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도 다른 점에 주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또 우리가 다른 문화를 보는데 정확한 자세이기도 하지만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점과 동일한 점들을 조금 더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간다면 과거사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고 오늘 이게 웬날리지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곡과 석이 달라 보이는 이유와 일본 특유의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는 다른 점도 많지만 같은 점도 많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